메신저가 종류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네이버 밴드에서 만났다 그러면 라인에서 발견하고요. 당근 같은 데에서 만났다 이러면 당근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불륜이라고 하면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몰래 봐야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앱스토어에서 최근 다운받은 어플 목록 이런 거 하면 쭉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어플을 새로 설치해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느냐를 통해서도 불륜하면서 주고받는 그 어플을 확인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불륜 검거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뭐 증거로 많이 오는 것들이 구글 타임라인 그리고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거 호출한 내역 있잖아요. 다들 왜냐면 불륜할 때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택시를 그렇게 잘 잡아주는데 그 영수증에는 행성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택시를 불러서 어디까지 갔다 했는데 여긴 내가 간 적이 없는 곳인데 내 배우자가 왜 저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택시 기록에서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차량에 블루투스 연결되는 목록 이런 거는 워낙에 또 많이 요즘에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메신저를 통해서 보는데 메신저가 종류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밴드에서 만났다 그러면 라인에서 발견하고요. 그리고 당근 같은 데에서 만났다 이러면 당근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그 불륜이라고 하면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만 막 몰래 봐야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앱스토어에서 최근 다운받은 그 어플 목록 이런 거 하면 쭉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어플을 새로 설치해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느냐를 통해서도 그 불륜하면서 주고받는 그 어플을 확인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에 텔레그램, 카톡, 문자는 들킬 거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박한 새로운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이거는 내 배우자가 못 찾겠지 해서 서로 다운받아가지고 그 어플 내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 입장에서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해 볼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운받은 어플 목록에 새로운 게 있다? 이러면 그 메신저를 눌러보면 거기에서 이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새롭게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흥신소 광고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흥신소가 합법의 영역에 들어온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일반 사설업체에서도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수사기관이라던가 범죄를 추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하는 것까지 합법이 아니거든요. 가령 따라가서 저 사람이 저기 모텔에 들어갔네 하고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갈지 내가 쫓아다니는 거 귀찮으니까 차에 위치 추적기 달아야지? 이런 거 불법이고요. 저 사람 개인정보 캐내야겠다 해가지고 저 사람 뒤를 캐내가지고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알아내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SNS 이런데 뭐 여러분의 증거 수집을 위해 조력해드립니다. 흥신소 무조건 합법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의심 없이 위치 추적기 달아서 해주신다고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런 범죄를 교사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변호사님 이거 맡겨도 되나요? 좀 확인을 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요 돈도 많이 받아요. 막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돈 막 다 버리고 오시는 분도 많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가령 내가 내 남편이 의심스러워가지고 흥신소에 한 500만 원 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흥신소 사람이 내 남편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내가 이렇게 나한테 시켜가지고 알아오라고 했다. 나한테 돈 더 주면은 내가 당신 와이프한테는 아무것도 못 받다고 해주겠다 하면서 양쪽에서 다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SNS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홍보하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다 찾아줄 것 같다는 생각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은
피하시고 정말 꼭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미리 좀 상담 받으셔가지고 어디까지는 요청해도 되고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내가 피해자니까, 불륜의 피해자니까 불륜을 저지른 저 나쁜 상간자한테는 뭐든 다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속상하니까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내 배우자하고 직장 내 불륜을 했다 하는 경우에 너 회사 그만둬. 회사 안 그만두면은 나는 뭐 직장에도 다 알릴 거고 니네 가족한테도 알릴 거고 네가 나중에 결혼하면 나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알릴 거야. 회사 그만둬 하면서 매일 연락해가지고 협박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의사에 반해가지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건 강요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뭐 그렇게 퇴사를 강요한다던가 아니면 매일 쉼 없이 연락해가지고 막 욕하고 협박하고, 이런 경우에는 스토킹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 많은데 쫓아가가지고 때리거나 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명예훼손에, 모욕에, 폭행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화나는 대로 화풀이를 다 해버리면 오히려 나는 범죄자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상대방은 상간소송 진행해도 그냥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질 뿐이지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형사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도 내고 전과 기록도 남고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하면 상대방한테 위자료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한 번 피해 입은 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막 과도하게 뭔가 괴롭히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불륜 관련해서 커뮤니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A라는 회사에 다니고요. 몇 살인데 제 남편이 이렇게 꼬셨네요. 이 여자애 어떻게 협박하죠? 이런 식으로 그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카페에 글을 그렇게 많이 올리게끔 유도하기도 해요. 그 카페 운영하는 측에서. 근데 그런 글이 대부분 그렇게 공개로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검색하면 내가 그 카페에 그 글을 올렸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상간자들이 그 글을 찾아보고 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구나, 미리 대응책을 세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특정되었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익명의 힘을 빌려서 작성을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결국에는 내가 썼다는 걸 들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과도하게 글을 많이 남기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외도가 발각된 경우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합법적으로는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는 게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내가 보복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소송을 하는 것만으로는 나는 분이 안 풀린다 하는 경우에는 뭐 급여 가압류를 한다든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그런 부수적인 절차로 법률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적인 것만으로 화가 당연히 안 풀리죠.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해도 제가 원했던 것만큼 화가 풀리지는 않아요.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이 화는 가서 때리지 않는 이상, 때려도 사실 안 풀리는 게 이 분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법률적인 절차만으로 화가 안 풀리시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런 법률상 절차를 토대로 하셔야지 내가 사적 보복을 하겠다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또 워낙에 요즘에 유튜브에 사적 보복 대신해드립니다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대신 어떻게 복수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인적사항 넘기고 보복을 요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직접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소송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소송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내가 배우자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다시 그 상간자를 못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간자랑 합의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를 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너한테 소송 안 해줄게. 대신에 위자료로 나한테 얼마를 주고 내 남편하고 혹은 내 아내하고 연락을 하거나 만날 경우에 1회당 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자. 이렇게 되면요. 사실 그런 상간자들은 뭐냐면 소송을 당하는 게 싫으니까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는 안 만날 테니까 이렇게 합의를 할게요. 라고 합의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1회당 300만 원 정한 만큼 소송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위약금을. 그래서 실제로 뭐 1억 넘게 위약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을 크게 지게 되는 순간에는 정신 번쩍 들잖아요. 내가 이 돈을 1억을 어떻게 만들어 지금 대출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법률상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주면 평생 연 12% 이자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랑 지금 이혼하지 않을 거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거야. 근데 이 상간자가 떨어져 나갈지 불안해. 그렇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의를 안 하기는 합니다.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소송하고 나서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또 만나는 증거가 있으면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럼 소송을 제기해야죠. 현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준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우자에게 이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5천만 원은 예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야라고 했었는데 요즘 물가 상승도 상당히 많이 되고 이런 게 진짜 많이 고려가 되거든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금전적으로 크게 위자해야 된다는 개념이 조금 더 자리 잡으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위자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재산 분할까지도 완벽하게 피해자 쪽에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분류는 위자료에 관한 영역이 있고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완전 유책 배우자야. 그런 상황에서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다 되어 있다 이러면 내가 재산 분할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상하기는 하지만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을 분할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요? 사실 그래서 뭐 당사자분들이 딱 그 말씀 똑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위자료 액수가 그나마 조금 오르고 있고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어떻게 나눠서 향후 이혼한 이후에 서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네. 피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 피해자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자책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나? 내가 이성적인 매력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내가 진짜 저 사람 말대로 너무 성격이 별론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배우자의 불륜의 원인을 나한테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평소에 막 아내를 없어 때렸어. 그래서 아내가 살고자 밖에 나가가지고 불륜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뭐 선후관계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이 있는 거지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스스로 자책하시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잘못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거라면 내가 무슨 이혼을 할 자격이 있나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하면서 두 배, 세 배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은 오롯이 그 사람의 책임일 뿐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자책하시거나 내가 너무 바보 같았나? 이렇게 한탄하시거나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동시에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요. 그 드라마 이런 데서 당신이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잘하지 그랬어요. 둘이 뭐 각방에서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마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맞아. 우리가 부부관계가 좀 소홀하긴 했었는데 진짜 그래서 밖으로 돌았나? 이렇게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애를 키우다 보면 신체적으로 힘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부관계가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다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일수록 이것들 봐라 하면서 좀 더 강하게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문제가 더 잘못했다. 어디서 지금 노을자를 보고 달을 뻗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좀 이렇게 좀 세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이혼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이 내 배우자도 그런 막 하면 어떡하지? 나도 혹시 이혼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좀 조심해서 나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가정생활 좀 잘 해보자 이런 의미로 참고하셨으면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배우자를 의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보통 이런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양날의 변호사의 이혼 상담소라고 제가 또 최근에 책을 출간했으니까요. 제 책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